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거의 반드시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보정 권고인데요. 이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다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이 서류를 좀 넣어주세요.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고요. 이게 바로 보정 권고라는 건데요. 혹시 뭐 잘못된 건가? 하고 덜컥 급부터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보정 권고는 기각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법원이 당신의 사건을 제대로 심사하고 있으니 이 점들만 확인해주면 인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최종 점검 단계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딱 하나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정직함입니다. 재산을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이건 그냥 기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법원은 정말 꼼꼼하게 다 들여다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법원이 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라고 하는지 그 핵심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관계부터 재산, 소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제계획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채무, 즉 빚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주 기본적이죠. 법원은 신청인이 누구에게, 얼마를, 그리고 왜 빚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신청일로부터 1년, 길게는 2년 이내에 생긴 빚에 대해서는 정말 깐깐하게 봅니다. 언제 얼마를 빌렸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다 소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생활비로 썼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쓰면 절대 안 되고요. 병원비로 썼으면 진단서를, 다른 빚 갚는 데 썼으면 이체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전부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흔히 나오는 보정 권고가 이런 것들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있는 이름이나 금액이 부채 증명서랑 다른 경우, 또 세금이나 4대 보험료처럼 깜빡하게 쉬운 채무를 빠뜨린 경우, 그리고 자동차 할부처럼 담보가 잡힌 빚은 따로 정확하게 계상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확인하라는 거죠. 자, 채무 관계를 명확히 했다면 그 다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재산입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기 위해 재산 상황을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먼저 금융 관련해서는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즉 페이인포에서 조회되는 모든 계좌 목록을 일단 다 내야 합니다. 휴면계좌까지요. 그리고 주거래 통장은 최소 1년치 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하고 거기서 뭐 30만 원이나 100만 원 이상 큰 금액이 오고 간 게 있으면 그게 무슨 돈인지, 어디에 쓴 돈인지 일일이 다 소명해야 합니다. 금융거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예전에 살았던 집의 임대차 계약서랑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다 소명해야 하고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얼마인지, 차량이 있다면 그 시세가 얼마인지도 제출해야 합니다. 심지어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까지도 내 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정말 폭넓게 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원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돈, 예를 들어 갑자기 현금으로 큰 돈을 인출했거나 중고로 무언가를 팔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불분명하면 법원은 이 돈은 신청인이 어딘가에 숨겨놨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전부 신청인의 재산, 즉 청산 가치에 포함시켜버려요. 이게 높아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돈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채무와 재산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매달 얼마씩 갚아나갈지를 정해야겠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신청인의 소득과 생계비입니다. 소득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돈을 버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직장인이시면 재직증명서나 최근 급여 명세서처럼 딱 정해진 서류들을 내면 되고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신고 내역, 카드 매출 자료처럼 사업체의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정해지면 이제 거기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돈, 즉 생계비를 빼줘야겠죠. 이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우자가 돈을 잘 벌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매달 병원비처럼
추가적으로 돈이 꼭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단서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서 정리한 채무, 재산, 소득과 생계비, 이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최종 결과물인 변제 계획안을 완성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 변제 계획안을 오케이 해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 돈, 즉 가용소득은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둘째, 3년간 갚는 총 금액이 내 재산의 총 가치, 즉 총산 가치보다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이 늘면 보고하고 변제금을 올리겠다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소득 증가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보통 법원에서 인가 후에 소득이 현재보다 20%나 30% 이상 오르면 그 오른 만큼 변제금도 더 내셔야 합니다. 라는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해야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 법원의 보정권고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감 있게 빚을 갚아나가며 새롭게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나의 의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과정인 셈이죠. 이 점을 기억하신다면 보정권고는 더 이상 두려운 절차가 아닐 겁니다.